해방 후에는 외세에 의한 신탁 통치를 극렬히 반대함으로써 공산 세력에 의해 감금되었고 본인의 죽음을 예견하였음에도 끝까지 이북동포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였다. 조선의 간디, 고당 조만식 편입니다. 1883년에 태어나서 1950년 10월 18일까지 67세를 살았다. 조만식은 창녕조씨로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선비이자 상인이었던 조경학의 일남이녀 중 둘째이자 장남으로 태어났다. 당시 조만식의 가정은 비교적 풍족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5세인 1888년 평양에 살던 한학자 장정봉으로부터 한학을 배웠는데 이때 함께 동문수학했던 한정교는 훗날 조만식이 기독교에 입교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12세인 1895년 조만식은 부모의 권유로 2세 연상의 박씨와 결혼하였다. 14세인 1897년 조만식은 평양 성내에서 포목상을 경영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한정교와 동업으로 지물상으로 업종을 바꾸면서 재산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활달한 성격의 놀기를 좋아했던 조만식은 장사를 하던 이 시기 매일 술을 마시면서 대주가로 이름을 날렸다. 그는 그렇게 8년간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살면서 모았던 재산을 탕진하였다. 16세인 1899년 첫 아들 조칠숭이 태어났지만 정신박약하였고 장애하였던 장남 조칠숭은 10세 때인 1909년에 요절하고 말았다. 19세인 1902년 결혼생활 7년 만에 첫 부인 박씨가 사망하였고 조만식은 전주이시 이의식과 재혼하였다. 그는 둘째 부인인 이의식과의 사이에 이남이녀를 두었다. 21세인 1904년 2월 너일 전쟁이 발발하자 조만식은 장사를 그만두고 가족들을 이끌고 대동강 중류 지방의 백이섬에 있는 벽도지리 마을로 피난을 떠났다. 이후 한정교의 전도로 평양 장대현 교회에 출석하면서 기독교에 입교하였다. 처음 교회에 출석하여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조만식은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다가 교회에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하였다. 22세인 1905년 평양 장대현 교회의 신년 사경회를 통해 감화받은 조만식은 3월이 되자 개신교 학교인 숭실중학교에 입학을 결심하고 아버지를 설득하여 평양 숭실중학교에 입학하였다. 숭실학교 설립자인 선교사 베어드 박사는 그의 몰골이 너무 초라하고 주정뱅이 같아 보여서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으나 조만식은 그를 여러 번 설득하면서 공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소 라고 하자 베어드 박사는 감격하며 그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조만식은 학업의 재미를 느껴 방학 때도 놀지 않고 학업을 보충하는 등 열성적으로 공부하였고 그 결과 본래 5년 동안 다녀야 할 학교를 3년 만에 졸업했다. 이때 그는 서양의 학문을 익히면서 대화 사상에 눈을 떴고 민족의식도 배우게 되었다. 조만식은 숭실중학교에 다니며 금연과 금주를 결심하였으나 완전히 끊기 어려워 그부들과 몰래 담배를 피우다가 들켜서 여러 번 벌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만식은 입학한 첫 해 금연 금주에 성공했고 그 후 40년을 일체 술 담배를 하지 않았다. 숭실중학교 재학 중 조만식은 평양 시내에서 안창호의 연설을 우연히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아 민족을 구하는 길은 실력을 양성하는 것이라 확신하고 일본 유학을 결심한다. 25세인 1908년 조만식은 일본 도쿄로 유학가서 세이소쿠 고등학교에 입학해 약 3년간 영어를 공부했다. 이때 인도의 간디 자서전을 읽고 그가 주창한 인도주의와 무저항주의, 민족주의에 매료되었다. 이후 그는 복장이나 삶의 방식까지 간디를 따라하였으며 인도주의와 비폭력주의의 실천과 간디 정신을 따라 매사에 스스로 절제하려 노력하였다. 27세인 1910년 세이소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 메이지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하였다. 이때 그는 도쿄의 동경한인교회 기독교 청년회의 회장을 역임하였고 송진우, 김성수 등을 만나 친구관계를 형성하였다. 30세인 1913년 조만식은 메이지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귀국 후 동지인 이승훈이 설립한 평안북도 정주의 오산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2년 후 교장으로 승진했다. 이때 조만식은 봉급도 받지 않고 무료로 봉사했으며 기숙사에서 학생들과 함께 기거하며 모범을 보였기에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이때 그의 문화에서 주기철, 한경직, 함석헌 등 여러 인재들이 배출되었다. 36세인 1919년 오산학교 교장직을 사임하고 3.1운동에 참가한 후 상해임시정부로 가다가 일제에 붙잡혀 보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언도받고
평양 감옥에서 1년간 복역하였다. 37세인 1920년 만기 2개월 전 가석방되어 다시 오산학교 교장으로 복귀하였으나 일본 관원의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사임하고 평양으로 돌아왔다. 같은 해 조만식은 평양에서 50여 명의 기독교인을 모아 민족기업의 건설과 육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그 결과 조선물산 장려회를 조직하고 임시회장에 선임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집회 불허로 인해 창립총회는 개최되지 못하였다. 38세인 1921년 평양 YMCA 청년의 총무가 되고 산정연교회의 장로에 선출되었다. 훗날 그는 제자인 주기철 목사를 산정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한다. 39세인 1922년 평양의 자본가들과 장대현교회에서 조선물산 장려회를 다시 발족하여 국산품 장려 운동을 전개하였고 조만식은 회장에 취임하였다. 평양에서 물산 장려 운동이 전개되자 경성의 조선청년의 연합회에서도 이 운동에 호응해 1922년 말부터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고 이후 이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25개의 지회와 3천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는 전국적인 물산 장려 운동으로 발전했다. 40세인 1923년 조만식은 YMCA 내에 장갑연합 저축조합을 조직하여 3천여 명의 조합원을 모집했으며 3년간 15,000원의 자금을 모아서 양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조선의 상품을 장려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한 김성수, 송진우 등 여러 동지와 함께 연정회를 발기, 이듬해 밀립대학 기성회를 조직하여 대학 기금을 목표로 전국적인 순회 강연회를 개최하고 모금 운동을 전개했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실패하였다. 42세인 1925년 오산학교 교장에 재취임하였다. 43세인 1926년 오산학교 교장을 사임하고 숭인중학교 교장에 취임하였으나 일제 압력으로 이듬해 강제 사임 당하였다. 44세인 1927년 신간회가 결성되자 조만식은 신간회 평양지회장에 추대되었고 강연회와 토론회 등을 열었다. 46세인 1929년 평양의 유지들과 공회당 설립 계획을 세운 조만식은 당시 과부이자 거부였던 백선행이 기부한 거금 20만원으로 평양 시내 중심지에 500여 평의 토지를 구입하여 백선행 기념관이라는 이름의 공회당을 건립했다. 백선행 기념관은 현대식 건물로서 평양의 명물이 되었고 크고 작은 집회가 개최되면서 평양 시민들의 문화센터가 되었다. 47세인 1930년 관서체육회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49세인 1932년 조선일보사 사장에 추대되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보도를 중점으로 다루었다. 그가 조선일보 사장이 되자 조선총독부로부터 신사참배와 지원병 제도를 협조하라는 요청이 왔으나 모두 거부하였다. 그러나 평생을 평양에서 살아온 조만식은 경성 생활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였고 신문사 경영난과 지역감정 등으로 9개월 만에 조선일보를 퇴사하였다. 그는 평양의 을지문 덕묘소를 돌보면서 을지문 덕장군묘 수보회를 창립하고 그 회장에 취임하였다. 52세인 1935년 조만식은 두 번째 부인인 이의식과 사별하여 혼자 살다가 2년 뒤인 1937년 주변의 소개로 제자이자 당시 개성 호수도녀고 기숙사 사감을 지내고 있던 전선혜와 다시 만나 세 번째로 결혼했다. 조만식은 전선혜와의 사이에 이남일녀를 두었다. 그녀는 2000년 96세로 사망하여 국립묘지 조만식의 묘소 옆에 합장되었다. 53세인 1936년 산정현 교회의 목사가 공석이 되자 자신이 대신 목사 일을 맡다가 제자 주기철에게 부탁하여 산정현 교회의 목사로 부임하게 했다. 54세인 1937년 수양동호회 사건으로 안창호가 수감되자 그의 옥바라지를 하였다. 조만식도 이때 체포되어 서울로 이송되었으나 혐의점이 없어 20여일 만에 풀려났다. 55세인 1938년 안창호가 간경화 및 고문우유증 등으로 사망하자 조만식은 일제의 감시와 방해 속에서도 안창호 장례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서울에 올라와 장례를 집행하였다. 60세인 1943년 지원병 제도가 실시되자 협조를 간청해온 제조선군 일본인 사령관 이타가키 세이시로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여 한때 구금당하기도 하였다. 그해 11월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부에 학도에게 고한다라는 조만식의 이름으로 학병 지원 기사가 실렸다. 그러나 이는 당시 평양 특파원 김진섭 씨의 증언으로 날조된 기사였음이 밝혀졌다. 이렇듯 일제강점기 말기에 조선인의 참전을 독려할 것을 강요받자 조만식은 압박을 피하기 위해 1945년 4월 평양을 떠나 고향인 강서군 반성면 안골로 들어가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62세인 1945년 해방이 되자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이 되었다.
그해 11월 조만식은 조선민주당의 당수가 되어 반공 노선과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펼쳤다. 조선민주당은 창당 수개월 만에 50만 당원을 확보할 정도로 대중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그해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신탁통치가 결정되자 조만식은 이를 강력 반발하였다. 소련은 조만식에게 당장 신탁 지지 성명을 내라고 요구하였으나 조만식은 완강히 거절했다. 치스차코프 점령군 사령관은 신탁통치 결정서에 서명만 해주면 조선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조만식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일성도 그를 번번이 찾아와 설득하였지만 조만식은 끝내 모스크바 의정서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였다.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소련과 갈등이 심해지자 여운형과 김구, 기서였던 백선엽 등이 조만식에게 월남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그는 뜻은 함께하겠으나 몸은 여기 남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끝내 북에 남았다. 63세인 1946년 1월 5일 결국 조만식은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의 압력에 의해 평양의 고려호텔에 연금당하였다. 그해 2월 북조선을 방문한 여운형과 신탁통치 관련 안건에 관해 협의하면서 조만식에게 월남할 것을 권하였지만 그는 이북 동포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나 혼자만 월남할 수 없다며 듣지 않았다. 5월 남한과 북조선의 단독정부 수립이 확실시되자 그는 아내 전선애를 불러 미리 잘라두었던 머리카락, 손톱과 자른 일시를 적은 쪽지를 면회 시간에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조만식은 아내 전선애에게 호텔에 놓여있던 피아노로 찬송가를 연주하게 하였고 그 사이 세 자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기도한 뒤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조만식은 자녀들을 서울로 데려가 공부를 시키는 게 좋겠다며 아내에게 월남을 권고했고 전선에는 조만식이 건네준 머리카락과 손톱을 품에 간직하고 세 자녀와 함께 월남하였다. 65세인 1948년 5월 남북 협상을 마치고 돌아가는 김구는 김일성에게 조만식을 데리고 가게 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김일성은 자신에게는 권한이 없다며 거절하였다. 67세인 1950년 5월 북한은 남쪽에서 활동 중 체포되었던 김삼룡 이주하와 조만식을 교환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이승만은 북조선이 조만식을 먼저 보내라고 주장하였고 북조선은 동시 교환을 주장하다가 결국 흐지부지되었다. 이는 조만식이 국내에 남아 끝까지 일제에 굴하지 않고 지조를 지켜온 몇 안 되는 우파 민족주의자인데다 대중들의 인기를 껄끄럽게 여긴 이승만이 무리한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교환을 거부했다는 의견도 있다. 이후 조만식의 생사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소련으로 망명한 전 북한 고위관리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10월 18일 전세가 북한군에 불리해지자 북한군은 수백 명의 정치범을 총살시켰는데 이때 조만식도 같이 총살됐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공군과 함께 다시 평양에 들어온 이후 북조선 당국은 그의 죽음은 유엔군 및 한국군에 의한 학살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향년 67세였다. 그는 세 부인에게서 오남 3녀를 두었다. 조만식은 평생을 기독교 정신의 실천가로서 생활하였고 일제에 대하여는 비폭력, 무저항, 불복종의 간디즘으로 대항하여 그는 조선의 간디로 불렸다. 그는 1913년 일본 메이지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평안북도 정주의 오산학교 교사로 부임한 이래 단 한 번도 한국 땅을 벗어나지 않고 국내에서 민족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조만식은 해방 후 이북 지역을 대표하는 민족 지도자로 추앙받았는데 미국을 배경으로 활동한 이승만, 중국을 무대로 활동한 김구 등과 다르게 철저히 국내 민중과 생사구락을 함께한 토종 민족 지도자였다. 그는 외래품에만 의존하면 민족의 근거마저 파멸된다며 전국적인 조선물산 장려운동을 전개하면서 항상 무명옷과 삼배옷을 입고 가신을 신으며 국산품 애용을 몸소 실천하였다. 일제강점 말기 수많은 인사가 친일파로 변절할 때 그는 일제의 온갖 탄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교육자로 언론인으로 다양한 방법의 비폭력, 불복종의 저항운동을 펼쳐나갔다. 해방 후에는 외세에 의한 신탁통치를 극렬히 반대함으로써 공산 세력에 의해 감금되었고 본인의 죽음을 예견하였음에도 끝까지 이북동포와 생사구락을 같이 하였다. 1970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는 그에게 건국공로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1976년 어린이대공원에 그의 동상이 건립되었고 1992년 오두산 통일전망대에도 동상이 건립되었다. 1991년 11월 5일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열린 고당선생 추모 안장식 때 시신 대신 머리카락과 손톱이 안장되었다. 그의 생사가 계속 밝혀지지 않자
부인 전선의 여사는 머리카락과 손톱을 45년 동안 간직해오다 그가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의해 처형되었다고 밝혀지자 사후 41년 만에 추모식과 안장식을 가졌다. 2000년 전선의 여사가 사망하자 국립묘지 조만식의 묘소 옆에 합장되었다. 서울특별시 중구을지로 3가에 가면 고당 기념관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고당 조만식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